일단 내년에 어느 섹터가 좋아질까, 어느 산업이 좋아질까를 고민할 때 정말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저희가 기사를 보고 누가 좋아질 것 같대라는 내용을 살펴볼 수도 있고,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 막 전망 리포트가 나오면 그러한 리포트를 살펴보면서 누가 좋아질 것 같아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산업별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 대부분 산업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내년에 누가 가장 좋아질지, 누가 정확히 얼마만큼 좋아질지 저희가 미리 알 수 있다면 그러한 얼마나 좋아질지를 정확하게 딱 예측을 해서 그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얼마나 싼지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이상론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좀 테크니컬한 몇 가지 좀 스킬을 쓰면 더 좋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 실적이라는 녀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는 실적을 보실 때 특히 뭐 개별 기업의 실적을 보신다고 하면 뭐 최근 분기 실적이 얼마가 나왔어요. 뭐 다음 분기 실적이 몇 장에 찍힐 거래요. 이러한 뉘앙스로 실적을 보시는 분들이 요즘 유튜브 또는 텔레그램 등에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사실 이는 실적을 좀 올바르게 보는 관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 이번에 실적이 몇 장이 나왔고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몇 프로 증가했고 우호한 실적이고 이러한 내용의 무언가 기사라든지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보통 대부분은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적을 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가? 일단 이 실적이 중요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주식시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잘 변하지 않는 녀석들이 있고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녀석들도 있고 또 적당히 느리게 변하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 어느 정도 비교적 짧지 않은 기간, 못해도 몇 개월 이상 또는 1, 2년 이상 내가 주식을 좀 묵히면서 수익을 내고 싶다고 하면 당연히 너무 빠르게 변하는 영역은 불리해질 겁니다. 그에 반해서 변하지 않는 영역도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변하지 않는 녀석, 그대로 있는 녀석을 좋아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꾸준히 영업이익을 100억 매년 100억씩만 버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변화가 없어도 안 되고 또 너무 빠른 변화가 발생해도 우리 투자에 불리하고 이러한 내용을 살펴봤을 때 적당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투자에 가장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변화를 남들보다 빠르게 캐치한다 그래서 막 정보를 오늘 아침 막 1분 단위로 빠르게 받아봐야 돼라는 뜻은 아니지만 최소한 수개월 정도는 앞서서 적당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뭔가 좀 준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기업들이요 매 분기마다 재무제표를 공시합니다. 사업보고서를 키면 아래 재무제표 안에 여러 가지 숫자들이 써 있는데요. 특히 재무상태표 항목은 회계사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항목이지만 사실 엄밀히 이 재무상태표는 빠르게 변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굉장히 느리게 천천히 이는 마치 우리의 재산과 같아요. 우리가 월급을 매월 받는다 그래서 재산이 갑자기 막 2배씩 뛰는 건 아니듯이 차곡차곡 조금씩 늘어나는 것처럼 기업들의 재무상태표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변합니다. 그에 반해서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는 비교적 빠르게 변하는 영역. 그렇다고 뭐 하루아침에 매일매일 바뀌는 것은 아니고 분기마다 빠르게 변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투자 전략을 짤 때, 내년에 무언가 좋아질 종목을 고를 때, 또는 내가 지금 무언가 새로운 기업을 사고 싶을 때 바로 이러한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에 주목을 하면 적당히 빠르게 변하는 그러한 영역을 적당히 내가 빠르게 캐치해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한 관점에서 이 실적이 적당히 빠르게 변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매우 급하게 변하는 녀석은 아니기 때문에 이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실적을 볼 때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다음 분기 실적, 다다음 분기 실적 이러한 실적들은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통계를 내보면 얼추 전반적으로 전 종목을 살펴보면 대략 한 8, 90%의 기업들이 못해도 6개월에서 9개월 이상의 실적은 선반영하는 경향이 나타나고요.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동남아 주식시장도, 일본 그리고 중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실적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러면 내년에 어떤 산업과 어떤 기업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 기준을 정할 때도 역시나 이 실적이 중요한 바탕이 되는데요. 당연하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분기 실적, 다음 분기 실적, 다다음 분기 실적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내년 한 해라는 폭넓은 기간 동안 좀 전반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는 기업은 어떻게 뽑을 수 있는가? 실적을 조금 상세하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실적이 최근 들어서
증가하기 시작하는, 그런데 이 실적의 증가가 뭐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략 한 1, 2년 이상은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좀 증가를 첫 번째로 뽑아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번에는 반대로 실적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아니 보통 유튜브 보면 수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또는 유튜브 채널이 실적의 증가에 주목하고 자꾸 최근에 실적이 증가한 기업들 이야기해주고 그러던데요. 실적이 감소한 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러한 뉘앙스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보통은 실적이 감소했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실적의 감소가 본격화된다 이런 경우보다는 굉장히 오랫동안 실적이 감소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또 주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적의 증가는 최근의 증가가 짧게 일어났을수록 당연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만큼 수많은 기업들, 산업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실적의 증가가 오래 일어나기 어려운 기업들, 어려운 산업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우리나라는 사이클 산업이 굉장히 많은 특징이 있어서 실적의 증가가 오래가지 못하는, 보통 한 2, 3년 정도 이루어지면 이후에는 꺾이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적의 증가를 살펴볼 때는 최근 들어서 이제 막 증가가 시작하는 경우, 즉 증가가 얼마 되지 않은, 증가 구간이 짧은 그러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하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하락이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회를 찾는 기업이 누가 있을까, 또는 이 산업이 이제는 하락 사이클을 마치고 증가를 점점점 준비하지 않을까, 이러한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무언가 산업, 기업들을 뽑아낼 때는 이처럼 실적을 구체적으로 최근에 증가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또는 감소가 얼마나 오래 일어났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실적의 증가라는 관점이 있고 감소라는 관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증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래 증가면 참 좋겠지만 보통은 짧게 한 2, 3년 이내에 증가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 자, 이에 속하는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재 조선산업이 가장 긍정적인 어떤 산업으로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죠. 비록 조선산업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실적으로만 설명할 수 없기는 하지만 우리 이제 메이저 조선업체들 외에도 각종 조선 기자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이러한 기업들 중심으로 최근 들어서 실적의 증가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기업들이 조금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현재 이제 해운업도 지난 작년 한 해 동안 급격한 가격의, 즉 운임의 하락을 쭉 겪은 이후에 부분적으로 가격이 반등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너지가 부족해, 전력이 부족해. 그래서 너도 나도 전력 설비를 늘리고, 전력 설비를 원자력을 중심으로 늘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도 늘리고 또 화력을 통해서도 늘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LNG 투자가 역대 최대급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이제 기대하면서 이제 LNG 관련된 무언가 배들의 발주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시기도 좀 일부 겪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세계적으로 좀 비교적 후발 국가라고 볼 수 있는 중국까지도 도크가 상당히 차면서 이제는 이 조선 업체들이 지금까지 수주량이 늘긴 했어. 충분히 늘긴 했는데 더 선별 수주를 하는 그러한 구간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이러한 선별 수주 효과가 이제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조선 업체들이 단순히 배를 만들어 주는데, 야, 배 만들어주면 이익이 대략 얼마 정도 날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이루어졌던 예측보다 생각보다 비교적 조금 더 우호적인 실적이 나오면서 요 실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전반적인 증가 분위기 또는 예상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 들어서 점점점 부각되고 내년 들어서 조금씩 더 내년 들어서 확대되는 그러한 구간으로 들어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요, 다음 섹터로는 반도체 산업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나뉘죠. 특히 반도체 세트 기업들, 칩을 만드는 칩메이커 기업들이 있고,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있고, 또 각종 소재와 부속품을, 즉 파츠라고 불리는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들 기업들 안에서도 특히 소재 파츠 기업들이요. 다만 주의하세요. 이는 일단 국내 기업 한정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소재 파츠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보통 반도체 산업의 상승 사이클이 와도 비교적 늦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늦게 오르는데 최근에 이 소재 파츠 기업들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즉 오르지 못하고 되려 삼성전자발 악재 이슈만 주구장창 어서 터지면서 쭉쭉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입니다. 그래서 호황과 불황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이 반도체 산업은 지금까지 사이클을 쭉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반도체 종류와 상관없이
고성능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은 대부분 사이클이 비슷한 시기에 함께 왔다는 것입니다. 뭐 인텔의 CPU, 엔비디아의 GPU, 뭐 TSMC의 파운드리 사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이런 반도체들이 함께 사이클을 그려왔다는 그런 특징을 가져왔어요. 이는 반도체 산업의 일종의 규칙성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이클만큼은 굉장히 큰 변칙이 나타났습니다. 본래 모든 사이클은 조금씩 변칙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독 큰 변칙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무엇인가? 반도체 안에서도 인공지능 쪽으로 쓰이는 반도체와 그렇지 못한 반도체가 나뉘어서 사이클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익의 사이클, 즉 이익의 급등 구간이 이미 여러 분기 나타나고 있고요. 더욱이 주가 사이클은 이익 사이클과 주가 사이클은 다소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주가가 이익을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주가 사이클이 먼저 오고 이익 사이클이 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러한 이익 사이클과 주가 사이클이 이미 모두 와서 이익도 상당히 급증했어. 주가는 이미 더더더 급증했어. 그래서 많은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특히 해외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미 상당히 고밸류 영역으로 올라가 있는 기업들도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인공지능 반도체가 아닌 그 외의 반도체는, 즉 비인공지능 반도체는 여전히 지난 2023년에 하락 사이클이 끝난 이후에 아직 상승 사이클도 오지 않았어. 또 하락 사이클도 이제는 거의 끝났어. 즉 하락 사이클 이후 다음 상승 사이클을 기다리는 횡보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이클 산업은요, 호황과 불황과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어 오는데요. 이로 인해서 상승 사이클과 하락 사이클이 반복되는 특징이 나타나죠. 그런데 꼭 주의할 점은 하락 사이클 이후에 바로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횡보 구간을 거친다. 그런데 산업에 따라서 이 횡보 구간이 굉장히 긴 경우도 있지만 반도체 산업은 짧으면 3개월, 길면 2년 정도로 비교적 짧은 특징이 나타나 왔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비인공지능 반도체 쪽으로 엮이는 기업들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소재 파츠 기업들도 있었고요. 이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하락 사이클이 대략 한 1년 반 정도 온 이후에 이제 막 다음번 상승을 준비하는 그러한 구간으로 이제 막 진입하고 있는데 하필 좀 안타깝게도 삼성전자가 조금 부진할 것이다. 중국발 이 반도체 경쟁이 점점 격해질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슈가 엮이면서 아직 상승이 오지도 않았어. 지난 하락 이후에 지속적으로 투자 분위기가 악화되었는데 또 추가적으로 악화되면서 주가만 되려 큰 폭으로 빠지는, 하지만 이들 기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난 하락 사이클 이후에 이제는 횡보 구간을 맞이하면서 이익이 스물스물 조금씩 오르락하는, 물론 지금 바로 상승 사이클이 큰 폭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할 텐데요. 무언가 이제는 이익이 증가할 구간을 기다리면서 체력을 비축해 나가기 시작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주가는 되려 바닥을 뚫고 지하 몇 층까지 쭉쭉쭉 지하를 계속해서 뚫고 나갔다. 그래서 소재 파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실적이 조금씩 반등을 시작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되려 주가는 역사적 저점을 뚫고 그 이하로 지난 이 주식시장 역사상 볼 수 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까지 내려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과 산업들은 실적의 증가가 오래 가지 못해. 그래서 이미 실적이 한참 증가한 뒤에 보면 늦는다고. 자, 그런데요,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 중에도 어떤 기업들이 있는가? 실적의 증가가 오래 나타나는 기업들도 당연히 있긴 있습니다. 다만 전체 산업단에서는 좀 드문 편이고요. 개별 기업단으로 뛰어난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무언가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좀 안정적이어서 오래 실적이 증가하는, 막 10년, 20년 내내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 기업 투자하실 땐 굉장히 주의하실 점이 무엇인가 하면, 자, 이처럼 실적의 증가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일어나는 기업들은요, 나만 그 실적의 증가를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투자자들 누구나 이처럼 꾸준히 실적이 증가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은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이니까, 실적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이니까 매수해야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이들 기업은 실적의 안정적인 증가가 핵심 투자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 포인트만 보고 투자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남들도 그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기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2년, 3년, 4년 이상 실적이 계속 증가 방향으로 갈 거야 충분히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미래를 더더 빠르게 선반영하고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이들 기업의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이 높은 영역에 속한다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 안에서도 더 높은 구간과 더더더 높은 구간을 오가는 그러한 모습이 지난 10년 이상 꾸준히 나타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밸류에이션이 높은 영역 안에서도 오르락 내리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실적의 증가라는 관점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적이 꾸준히 증가할 녀석인데 최근에 밸류가 아래 영역까지 내려와 있는 기업들, 그러한 기업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추궁해서 매수하는 것이 맞겠고, 즉 밸류에이션을 살펴볼 때 상대적으로 지난 역사적 PBR이 또는 PER이 막 움직여 왔는데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상단 영역이었어 또는 하단 영역이었어, 이렇게 둘을 단순하게 구분해서 하단 영역이라고 판단되는 시기에 보통 하단 영역이 1년에서 2년 정도 갑니다. 그 구간 동안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면서 이제 상단 영역으로 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투자법을 지향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실적의 증가를 보통 많은 분들께서는 최근 증가했으니까 좋은 거야, 다음 분기 증가할 거니까 좋은 거야, 이러한 방식으로 잘못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최근 들어서 증가하기 시작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고, 다만 실적이 오래 증가하는 기업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이 실적을 중요하게 포인트 삼을 수 있을 텐데, 이 또한 남들이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의 증가가 이루어질 거라는 가정이 깔리면 그 안에서도 밸류에이션이라는 조건을 추가로 만족해야만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특히 실적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이요, 코스닥 시장에 많이 몰려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들 기업의 주가가 역사적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좀 투자 포인트 삼아서 매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어떤 기업들을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처럼 이익이 오래오래 꾸준히 증가하는 유형의 기업이 누가 있나요? 라고 어떤 기업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들 리스트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블로그에 간간히 쓰는 기업들이기도 한데요, 뭐 대표적으로 KINX, 리노공업, 이러한 기업들이 우선순위로 꼽히거든요. 그러면 이들 기업을 바로 매수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이들 기업의 지난 히스토리컬한 밸류에이션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익이 꾸준히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더 높이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가 더 높이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를 반복하는구나. 그러면 어차피 이들 기업은 이익이 더더더 오랫동안 증가할 수 있다면 밸류에이션이 낮은 영역에서 사 모으기만 하면 끝이네라고 단순하게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부의 차원으로 한번 사례 공부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기업명까지 한번 좀 코멘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KINX라는 기업은요, 우리나라에서 일종의 서버 그리고 IX라는 조금 어려운 사업을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과거보다 지금 핸드폰의 통신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까? 아니면 느려졌습니까? 빨라졌죠. 그 말인즉 우리가 같은 시간 동안 핸드폰을 켜고 있으면 오가는 데이터의 양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실게요. 옛날에는 우리가 사진을 찍어도 저화질, 동영상을 찍어도 용량이 낮은 저화질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막 고화질 영상 사진 아무렇지 않게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데이터의 사용량이 날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통신 기술이 더더더 발전하면 당연히 데이터의 사용량은 여전히 이 통신 속도와 비례해서 꾸준히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통신 3사는 물론이고 이러한 KINX는 이러한 데이터가 오가는 과정에서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통로 역할을 하면 당연히 그 과정에서 오가는 데이터량에 비례해서 수익을 얻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같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차량이 많아지면 톨게이트가 버는 수입은 더더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자연스럽게 이들은 과전 산업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부분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사용되는 데이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점점 더 많은 이익을 버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자체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익이 조금씩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를 띄어왔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사항은 이 통신의 속도가 빨라진다 하더라도 막 하루아침마다 매일매일 다음 달 뭐 2배씩 빨라지는 게 아닙니다. 즉 이들 기업의 성장은 꾸준하고 안정적이지만 가파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투자가 필요하고 매수 또한 오랜 기간 매수가 필요하고 오랜 기담이 필요한 종목이지만, 우리가 싼 영역에서 매수만 꾸준히 진행하면 알아서 나중에 수익으로 가 있을 기업들이다라고 좀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로 리노공업도 말씀드렸는데요. 리노공업은 이러한 기업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반도체 칩을 찍어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칩을 찍어내면 마지막 이제 칩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칩이 잘 만들어졌는지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 테스트를 수행할 때 반드시 칩마다 부품들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리노공업은 이 비슷한 사업을 하는 다른 기업들과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뭔가 새로운 모양의 칩, 새로운 종류의 칩에 굉장히 빠르게 대응해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가?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 칩들에도 이러한 부품을 공급하지만 니네 테스트가 필요해? 부품 우리가 가져다 써. 부품 공급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시장이 어디인가? 바로 새롭게 연구 개발되고 있는 연구 개발용 칩입니다. 왜요? 반도체 기업들이요. 연구 개발 단계에서는 새로운 반도체 칩을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형태로 여러 가지 기능을 담아서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듭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정해진 어떠한 모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한 여러 가지 종류의 모양으로 엄청나게 다양한 칩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연구 개발용 칩들도 다 테스트가 필요해요. 테스트를 하면서 칩이 잘 만들어졌는지 성능을 평가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칩들이 너무나 종류가 다양하고 너무나 이 모양도 다양하기 때문에 특화된 핀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특화된 핀을 독보적으로 잘 만드는 기업이 이 리노공업이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생기는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이요. 날로 발전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칩의 종류도 꾸준히 늘어나고 또 칩의 사양도 높아지고 한 개의 칩을 테스트할 때 필요한 부품의 수도 날로 증가하는데요. 더욱이 연구 개발 단계에서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칩들의 종류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매우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용 서버에 사용되는 칩의 종류가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막 수백 가지로 늘어나고요. 이제는 NPU라고 불리는 우리 이제 스마트폰, 자동차 같은 곳에 들어가는 인공지능용 칩들도 그 종류가 무궁무진하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러한 칩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시제품이 훨씬 더 다양한 종류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다양한 종류가 이 종류가 더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 리노공업 같은 기업들이 이 공급하는 이 정말 다양한 종류의 핀들 즉각 그 고객사의 니즈에 맞춰서 즉각 찍어내는 그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주는 제품의 종류도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익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특징을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기업의 사업 규모가 커지고 대기업이 될수록 더 다양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요. 삼성전자가만 해도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가전 부문, 스마트폰 부문, 반도체 부문 나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부문마다 안정 성장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이클을 그리는 사업. 이제는 새로운 전방 시장에 뭔가 제품을 공급하면서 그 전방 시장에 휘둘리는 사업. 이런 사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기업일수록 이러한 구조가 좀 불리하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이들의 재밌는 특징은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비즈니스 구조가 단순하고 사업의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기업들이 보통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건설업체에 우리나라 안에서 아파트도 짓고 오피스, 상업용 오피스도 짓고 지식산업센터도 짓고 또 해외 나가서 플랜트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복잡해요. 여기저기 휘둘립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에서 목조 주택만 꾸준히 짓는 기업들은 굉장히 재밌게도 안정성장형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사업의 구조가 단순하다는 특징도 있다 보니까 주로 우리나라의 코스피에서는 이 대형주 기업들은 이러한 특징이 잘 안 보이거니와 좀 약간 고유의 강점을 살려서 뭔가 기술의 강점을 살려서 사업을 한 기업들이 유난히 코스닥에 많았었기 때문에 코스닥에 많은 특징이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사실 처음 맞이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요. 지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주식시장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외 주식시장이 이만큼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당시에도 국장 이야기가 많았어요. 유독 이만큼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2019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해외 주식시장이 이만큼 성장하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되려 이만큼 떨어지는 악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면서 그 당시에도 미국 주식 유행, 국장에 대한 원망이 폭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너도 나도 미국장으로 빠져나가는 그 당시에는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품으로 ETF를 중심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였을 뿐만 아니라 온갖 카톡방들, 그다음에 온갖 투자 카페들에 항상 국민청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청원이 항상 상위권을 랭크할 정도로 이슈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주도 업종을 중심으로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가 함께 이제 호호 실적을 나타내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압도적인 수익률 1등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과 비교해서 절대적으로 크게 올랐었고요. 그리고 또 유럽, 미국 같은 주식시장보다 무려 2배 이상 크게 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를 얻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지금 국장을 원망하는 그 기분 저도 잘 알고요. 솔직히 저도 여러 가지 욕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시장의 인기도 역시나 사이클을 그리는 특징이 꾸준히 나타나왔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세계를 불문하고 어느 나라든지 불문하고 사이클을 그리는 특징이 나타나왔고요. 무엇보다
가장 이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사이클은 바로 심리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쏠리다가도 어느 순간 부정적인 생각이 막 쏠리다가도 다시금 긍정적인 생각이 쏠리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이클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시장의 이 가격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부분도 지금 하나둘 생겨나고 있긴 한데, 다만 이러한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직은 진가를 발휘할 시기가 아닐 뿐이지, 내년 들어서는 또 어떤 새로운 이슈가 나와서, 내년 들어서는 또 미국 주식시장에 또 어떤 이슈가 나와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인기를 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 6월에, 내년 9월에 갑작스럽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반등을 시작한다고 하면, 문제는 그때 가서 나 지금 뭐 사지? 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는 살 수 있는 주식이 없습니다. 반드시 미리 공부를 해두고 어떤 산업이 급격하게 좋아지는지, 어떤 산업이 가장 오랫동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기회의 여지를 찾는지, 이를 공부해둔 투자자만이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면서, 야, 미국은 이미 환율도 많이 올랐고 주식시장도 많이 올랐어, 내가 갖고 있는 주식도 이제 고밸류 영역까지 갔는데 이거 빠르게 환전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야겠다, 요때 요 섹터에서 요 주식이 좋겠네, 이러한 대응이 빠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금 모두가 원망하는 시기에, 모두가 기피하는 시기에 최소한 공부 정도는, 관찰 정도는 지속해야 한다라고 좀 강하게 의견을 어필드려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내키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테지만 과거는 항상 어느 정도 선에서 반복된다. 특히 이 주식시장에 대한 원망은 제가 2019년에도 분명히 봤었던 현상, 물론 최근이 좀 더 격하긴 합니다만 과거에도 봤던 현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경험이 쌓이면 당연하게 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또 공부만큼은 해야 된다. 당장 매수는 못하더라도 공부만큼은 꼭 해야 된다라고 좀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